오늘 강의해 주실 정기훈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텍스파 7기 수료했었고요. 학생부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정기훈입니다. 사실 뭐 저는 전문 강사나 무슨 제가 학자나 뭐 교수 이런 전문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그 학교 졸업 이후에 필드에 있으면서 30년 가까이 섬유 소재를 개발하고 그걸 세계 여러 브랜드들한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 섬유 패션 산업, 패션은 아니지만 섬유 소재 쪽, 미들스트림 쪽에서는 굉장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가 더 불확실하다는 게 자료를 드린 거 있으신데 제가 30년 동안 했던 이제 퍼스널 스토리는 현재도 이제 그 섬유 공부했고 그리고 또 섬유 회사에 다녔고 그리고 또 섬유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텍스파 시기 했었고 AFB 23기로 제가 하면서 초대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무슨 대단한 내용을 없던 지식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위기 환경에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환경의 파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가 제안하고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양하게 1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한 20-30분 정도는 정말 우리 워크숍처럼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IT 관련으로 미래 산업, 미래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올 1월달에 CES라고 라스베가스에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전시를 하는데 여기에 소비자 가전만이 아니고 자동차 모든 이 생활 관련 전자제품들 다 출시해가지고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서 기아 자동차의 실물 자동차의 차 모델자가 EV이 뭐였는데요. 전기차였어요. 거기에 적용이 됐던 실제로 적용이 됐던 친환경 소재들을 설명을 하고 나열을 한 걸 제가 와서 그냥 사진을 그대로 찍어온 거고요. 실물 재료에 기아차, 현대차는 뭐 사실은 자동차를 전시를 하진 않았는데 기아차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의 어떤 환경 친화적인 소재가 이렇게 사용이 됐다. 여기에 근데 지금 우리가 섬유 미들스트림 정리하는 소재가 거의 다 관련이 있어요. 있는 소재들이고 이거들을 응용을 해서 플라스틱 성형을 했다 아니면 패브릭으로 만들어서 다 적용을 해서 썼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월달에. 그래서 지금 사실 미래 산업 환경의 키워드는 뭐 환경, 서스테너빌리티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든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 앞으로 경영하는 게 E가 앞에 나오는 환경 빼고는 더 이상 이제 미래에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뭐 제가 직접 여기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한 발씩은 다 들어봄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리백 같은 경우나 넷제로는 뭐 정말 정치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런 단체들이 정부 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CDP, 뭐 프라이빗 그룹 이런 프라이빗 그룹 두 군데에서 협의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추천하는 제도를 만든 게 아리백이었는데 아리백을 달성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하지 않으면 대기업들은 제품을 유럽에서는 이제 수입 금지를 하겠다.
라고 지금 이제 선언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건 대기업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우리 섬유 쪽에서도 우리 섬유 대기업들도 이 아리백이나 넷제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없어요. 사실은 이걸 우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특히 섬유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걸 굳이 뭐 배워가지고 이거에 대응해야 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말 우리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을 거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보스턴 컨설팅 클럽이 작년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2030년에 지속 가능한 원자재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가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금 제가 그 자료에 드린 거에 QR코드를 찍으면 그 원본 그 자료를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2025년까지는 유럽과 선진국에서 이제 섬유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나 표준을 굉장히 강화하고 법률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2030년에는 어쩔 수 없이 서스테이너블한 소재,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미래예측 보고서를 섬유 관련 부분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섬유 패션 산업이 정말 이게 이제 우리는 문화 코드에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로 한 소비재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비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렇게 인간의 이제 환경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많은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수치화하고 통계에 만들어서 데이터로서 일반 시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단체 그린피스,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패션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에 특화되어 있는데,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전 산업 분야에 걸쳐가지고 전 환경 유해 산업이나 환경이 침해가 되는 일은 아주 적극적으로 환경 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여기서도 섬유 패션이 정말 우리 인류 환경의 원흉이다라는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도 마찬가지로 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폐기물 많이 만들어서 썩지도 않고 이런 내용들을,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여기를 다 모아보면 어느 것 하나 데이터나 숫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없어요. 물 사용량도 그렇고 물 폐기량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전체의 산업에 미치는 임팩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표준 데이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환경 침해 요소가 다분히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패션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의류 제품으로 보고서를 해마다 내면서 이 착한 브랜드, 나쁜 브랜드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현해서 1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착한 브랜드, OVS, 타겟 오스트리아. 이게 나쁜 브랜드들은 지금 여기에 뭐 명품 브랜드며 SPA 브랜드가 다 섞여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일반인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보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 보고서를 그 패션 투명성인 그 지수 보고서를 계속 내면서 이게 누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참고를 안 할 수 없다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또 섬유 소재 기업들이 가야 할 미래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솔루션도 같이 내는 단체입니다. 저희도 회원사로 가입을 했는데, 섬유 패션 관련 통계 데이터는 정말 정확하게 여기서 취합을 해서 그 영어판, 일본어판, 프랑스판, 독어판, 한국판을 다 인터넷에서 전부 다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 텍스타일 익스체인지가 2030년까지 45%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제가 딱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있으니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얘기만 더 필요로 하다면 제가 따로 언제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이 지금 표준에 전당하면 IS잖아요. ISO의 모든 기준과 표준이 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 ISO 14000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9000하고 14000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4000에 14040 세부 항목에 LCA라고 사실은 이거 만들어진 거는 2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당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LCA까지 따야 된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어떤 기업에서 원재료를 투입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소비자가 사용해서 마지막에 그 팩이 될 때까지의 그 머티리얼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네가 정리하고 관리하고 그거를 표준화를 만들어라. 그걸 그러면 인증을 해주겠다라고. 기업이 따기에는 국내에 아직 제가 받은 데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주로 따는데, 근데 그 원재료의 투입부터 그 다음에 그 공정을 거쳐서 최종 활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단계를 활용을 끝나고 나서 소비자의 단계를 소용 가치가 끝났을 때 폐기됐을 때까지를 전부 추적 관리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인용해서 기존 제품과 지금 새로운 제품의 환경 영향적인 그 임팩트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LCA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LCA 리포트를 이제 제조자들이 사용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리포트를 하면은 보통은 한 10여, 20여 페이지 정도 만드는데 의뢰자가 기존 제품은 이러이런 그 공정을 거쳐가지고 얼마만한 에너지를 써서 어떤 환경 임팩트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환경 침해 요소가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새로 만든 제품은 그거에 대비 탄소 배출과 물 사용이 얼마나 줄었다, 유해 물질이 얼마나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요. 이게 기존 제품이고, 그 다음에 신제품 이만큼 줄었다. 기존 제품, 신제품. 이게 하나는 탄소고 하나는 물 사용 이만큼 줄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섬유 관련 기업이나 그 글로벌 테스트 기업에서 용역으로 이렇게 해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수한 거는 사실 이건 중국에 있는 지금 이제 중국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중국에 있는 인조가죽을 만드는 정말 우리 한국보다 굉장히 후발 업체인데 2017년도에 자기들이 기존 제품과 친환경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인터텍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벌써 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입수하고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17년도면 LCA라는 리포트라는 거에 대한 우리 사실은 섬유 패션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식조차 없을 텐데 지금부터 7년 전에 저 리포트를 내서 이 사실은 그 나이키의 제일 큰 벤다예요. 머티리얼을 내서 나이키 신발 공급이 그 신발에 그 주력으로 원단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17년도에 벌써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이렇게 자기들이 개발했으니 신제품하고 그 다음에 이 리포트하고 같이 제출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고 공신적인 인터텍에서 시험 그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올해 그래서 저희는 인터텍의 이제 독성의 본사에서 한국 인터텍은 이 서비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이 시장이 이제 뜰 거다라고 해서 스타트업이 무슨 벤처기업 같은 젊은 친구들이 이거를 대행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새로 생겼어요. 거기에 지금 두 가지 제품을 의뢰를 해서 친환경 PU 제품, 그 다음에 하나는 전 세계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우리 얘기하는 그 전사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페이퍼 나이 있죠. 그거를 비교해서 했더니 그것도 굉장히 그 물 사용량이 줄고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다라는 거를 리포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사실은 고객들한테, 우리 고객이라고 해봐야 그 다음에 티어에 있는 우리 패션 브랜드들이잖아요. 패션 브랜드들이 이걸 봐야지만 그걸 그 보고선 아이디어를 내고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데이터를 만드는 걸 만든 사람이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정말 그 미래 앞으로 친환경 시대에 그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개발도 해야 되지만 이런 그 레포트하고 자료하고 설명으로 고객들한테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고, 우리 고객인 패션 브랜드는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탭으로 만들든지 자기네 광고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브랜드, 패션 브랜드들의 ESG 경영 보고서에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 주요 내용. 그래서 이 LCA 레포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로 정말 성공한 지금 브랜드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파타고니아하고 프라이텍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건 다 아실 겁니다. 파타고니아에 얼마나 극도로 투명적이고 환경 친화성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지 이본 슈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 자료를 만들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거의 또라이 수준으로 여기에 친환경 제품에 천착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뭐 그런 우리 자켓을 사지 마세요. 뭐 이게 마르고 닳도록 입어라. 뭐 이런 광고를 하니까요. 옷을 다 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져 있는 친환경 솔루션은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려면 그 파타고니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거 하나하나 클릭하면 정말 소비자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영어로도 있고 한글로도 돼 있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소재를 공급하시는 미들스트림에 계신 분은 한번 읽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엑셀 시트가 하나 거기 올라가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옷을 누가 공부를 했는지, 회사명, 주소, 뭐 수량,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건 정말 지금 기업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회사의 이건 정말 그 영업 정보가 정말 이거 노하우예요. 이거 갖고 나갔다라고 하면 소송 걸고 고소한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를 올려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업무역 뭐 여기에 하이라바니 뭐 저희가 거래하는 데들 다 공제 공장들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단 업체는 물론 안 올라가 있죠. 원단 업체는 거기까지 시작한 티어 2까지 올렸다가 하는 게 한두 곳도 없으니까. 근데 공제하는 데들이 무슨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 언제부터 어느 주소에 다 여기에서 불법 고용이나 노동 착취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다 신고하라고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ESG를 정말 그 완벽하게 표본적으로 그 실천하는 기업이더라고요. 프라이탁도 마찬가지로 그 트럭 천막이 아주 튼튼한데 그거 이제 그 용접 폐기되고 나서 그걸 재활용해가지고 그 가방 만들어서 지금 대박이 만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여기도 이 ESG 경영 보고서를 투명 보고서를 해마다 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보고서 다운 받아가지고 다 캡처한 내용들인데, 스위스 브랜드거든요. 스위스에서 판매되는 매출이나 한국에서 판매되는 매출이 거의 비슷해요. 한국에서 굉장히 대박이 나서 성공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제 딸도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20대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선전을 이게 지금 재활용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통 갖다가 만들었는데도 가방 싸지도 않아요. 이 가방은 8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가방을 매출이 자기네 본국보다 한국이 제일 커요. 물론 숫자로 따지면 여기가 조금 더 크긴 한데 거의 탑에 가까운 매출을
한국서 내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매출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클 수가 없지. 왜냐하면 재활용 1,000을 써야 되니까 무작정 만들 수도 없고 그 원료 소스가 그러니까 자기들 컨셉이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두 개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트림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에 이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은 다 대기업입니다. 사실은 우리 업스트림하고 다운의 양 끝단에는 사실 텍스파 우리 원우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대기업의 회장님 원우들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앞단 부분은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패션 부분도 사실은 마케팅 브랜드가 훨씬 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섬유 산업이라기보다는 문화 산업에 가까워요. K컬처에 가깝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끝단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ESG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진짜로 사회적 화두에 큰 담론에 해당하는 경영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미들 스트림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섬유 패션 산업, 섬유 산업은 사양화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패션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생 성공하는 브랜드들이 계속 이 뉴 브랜드 스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세계화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패션 쪽은 가만히 놔둬도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20년 넘게 지금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니싱, 다잉, 패브릭 양까지만 해도 거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요 세 군데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원단을 팔아서 여기에 있는 패션 브랜드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쟁도 치열하고 여기 대기업이 없어요. 여기 이 미들 스트립 쪽에서 지금 현재 아마 매출 1,000억 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Made in Manufactured in Korea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작은 기업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고 그걸 우리가 진짜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도전해 나갈 거냐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실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있는 앞단에 있는 로머티리얼 여기는 우리가 절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문제고 파이버하고 야한 부분에 하고 있는 이 원재료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됐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지금 이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에서 정말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예요. 우리가 생활 소재로 사용하는 섬유 소재를 물질별로 구분을 해서 봤더니 반 이상이 폴리에스테르예요. 54%. 그리고 면이 22%. 나일론, 우리 그다음에 레이온 계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나일론 사실 5%밖에 안 된다. 전체 소비량이. 그리고 레이온 계열이 더 많아요. 실제로는 나일론보다는. 그래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임팩트 이거를 어떻게 우리 줄여주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브랜드들한테 제안을 하고 그 솔루션이 소비자들한테까지 인식이 되고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사용량이 많은 이 두세 소재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제안을 많이 해야지만 시장도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친환경적인 소재, 이거 지금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 정말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 리포트에서 정말 훌륭한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정말 보기도 좋게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간 리포트를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의 86%가 화석연료 기반인 거고 지금 14%가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를 지금 써요. 이게 지금 작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올해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면은 72%가 그냥 농약을 막 써가지고 한 거고 28%만 이제 오가닉 코튼으로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제 아까 2030년까지 42%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목표가 이 가장 많이 쓰는 거 코튼의 이 오가닉 코튼의 비중을 올리는 일, 그리고 폴리에스테르에서는 리사이클이나 아니면 바이오베이스드 폴리에스테르의 비화석 연료의 비중을 올리는 일에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미들 라인에 있는 그 친환경적인 소재를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가지고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이제 제가 정리한 예입니다. 첫 번째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카테고리.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섬유 의류 제품을 만들면서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고 배출도 되고 함유도 하고 있어요. 그 유해한 물질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리고 이건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지금 강제 규제가, 그리고 더 큰 원흉이 사실은 물 사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염색에서 딥다잉하는 거예요. 그냥 치면에서 물 사용량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아까 이제 그 CDP라는 단체에서 자율 데이터를 산업별로 다 입력시키고 기업체에 입력시켜가지고 통계로 정말 데이터화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 보고서에서는 농업 다음으로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섬유산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을 얼마나 덜 쓸 거냐라는 게 결국은 물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계속 정화해야 되고 정화해야 되면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환경적인 악영향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많은 단체들이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화석연료를 절감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은 사실은 그렇게 생산량도 많지 않고 그냥 홍보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반 패션 소비재로 만들어지는데 분량은 극히 미미합니다. 지금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를 다 영업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도 하시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버진이나 리사이클이나 최종 제품에서는 확인이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인증 루프로 다 엮어서 지금 이제 GRS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뭐 비난도 하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 GRS를 받지 않으면 저는 비즈니스를 못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저도 중국하고 많이 인발부가 돼 있는데요. 중국에 있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GRS를 다 받았습니다. GRS를 안 받고 친환경 소재로 플레이그라운드에 오를 수가 없는 지금 이제 선수로 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제가 보기엔 내년 불과 이제 2, 3년 안에 완벽히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도 아까 2030년 그 친환경 소재가 그 보스턴 컨설팅 리포트에도 누가 리사이클 소재를 더 많이 확보하고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최고의 수익을 낼 거다라고 지금 미래보고서를 냈잖아요. 마찬가지로 리사이클을 이제는 결국은 원재료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근데 그거가 사실 한국 내에서 만드는 조달이 굉장히 힘든 상황. 중국에 연계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효성에서 그 위젠이라고 해서 많은 시리즈들을 만들긴 하지만 이거 어느 거 하나 공급이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 우리 국내 로컬 브랜드를 위한 홍보용 이 홍보용인데 우리가 사실은 국내 브랜드들한테 그 소재를 공급해가지고 수익 내기는 이제 그 전문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러려고 하면 모든 지금 미들스트림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 고객들한테만 공급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 이 플레이어들이 제가 보기에는 4분의 3은 없어져야 된다고. 왜냐면 아직도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런 그 리사이클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준비하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도 그 지금 아직도 이 나이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폴리에스테르 리사이클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밀스트림에 있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펫 보틀만 그냥 녹여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규모로 가면 그거를 화학적으로 녹여서 분해해가지고 그 원료를 다시 쓰겠다라고 하는 이건 정말 대규모 플란트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까 같이 정말 앞단에 있는 로머테리얼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는 대기업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대기업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져다가 녹여서 다시 그 모노모 상태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합성해서 쓴다고 하면 버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학적인 리사이클링을 하는 업체가 제가 보기엔 준비하고 있는데도 그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하면 물리적으로 지금 펫보트병을 사용한 거를 다시 재회수해가지고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그 리스크하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화학적인 리사이클이 이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기 적혀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그 지금은 시장 수요와 그 모니터링 단계에 있는데 아마도 중국에 있는 업체가 이걸 통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결국은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소재는 세계 시장에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GRS가 됐던 RCS가 됐던 결국은 이게 그 생산자만이 아니고 거기에 유통 관계자나 모든 그 이해 관계자들은 다 받으라고 하는 거라서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많은 분들이 바이오매스 그 소재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쉽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만든 장표예요. 어떻게 옥수수를 가지고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만들지? 라고 하는 거를 디자이너분들이나 아니면 패션 브랜드들은 잘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미들스트림이 있는 사람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공급자가. 공급자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데 굳이 패션 브랜드나 그분들은 디자인과 스타일과 그 트렌드하고 컬러하고 잘 팔릴 것 같은 거를 문화예술적인 콘텐츠에서 잘 만드는 게 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미들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
제가 와인하기도 했지만 와인하고 굉장히 그래서 와인하고 섬유하고 엮어서 제가 칼럼들을 많이 썼었던 것도 동일해요. 곡물이나 이제 곡물 소재를 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리 쌀 가지고 뭐 여기 쌀 가지고선 발효를 시키면 이제 알코올이 발생을 하거든요. 알코올이 발생을 하는데 발효라는 게 초산 발효가 있고 알코올 발효가 있고 유산균 발효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섬유산업이긴 한데 여기에 근간은 사실은 그 미생물하고 바이오케미스트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 이 부분이 핵심 기술이에요. 발효를 해서 얘를 거기서 알코올 발효를 시켜가지고 증류를 하면은 소주가 되는 거예요. 소주 원료가 되는 거예요. 주정. 근데 이 에탄올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우리 포리머를 만드는 원료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변형을 해가지고 프로파놀하고 부탄디올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 화학식을 보면 뒤에 알코올 붙어 있는 건 똑같아요. 얘는 두 개 있고 얘는 알코올 하나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효 과정에서 발효 기술의 그 발효 방법에 이게 핵심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 캉일이라는 회사하고 미국 회사예요. 독점을 해서 이걸 만들어서 이거를 끓여가지고서 알코올을 얻으면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만드는 지금 한국에 우리가 즐겨 마시는 처음처럼 그 이 진로의 참이슬의 원료고 얘를 유산균 발효를 시켜서 유산을 만들면 여기 폴리락티게시돼요. 저기 썩는 비닐로 썩는 식기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를 가지고 발효를 어떻게 시켰느냐에 따라서 유산을 만든 그 라티게시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판디올, 부탄디올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 제품은 이 두 가지 원료로는 이미 우리가 10여 년 전 이상부터 쓰고 있었어요. 원료가 그 옥수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는 그리고 브랜드는 원료가 옥수수에서 나온 줄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 친환경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도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소로나예요. 두펄에서 소로나인데, 근데 그 아까 그 이 프로판디올 이 원료의 이름을 두펄에서 서스테나라고 그 프로판디올의 약자거든요. 원료로 팔아요. 이 원료는 폴리에스테르나 폴리우레탄이나 원료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옥수수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 원료를 가지고 그 폴리에스테르를 만들려면 이렇게 두 개의 원료가 합쳐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폴리에스테르를 만들 때 화학적인 재생 리사이클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폴리에스테르를 가져와서 용제를 써가지고 얘를 둘로 쪼개는 거를 쪼개가지고 다시 합쳐가지고 쓰겠다는 아이디어고, 하나는 이 한쪽 원료는 이 두 개 원료 A 원료, B 원료를 쓰는데 반쪽은 아까 그 옥수수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옥수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폴리에스테르보다는 50%를 화석연료를 덜 쓴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이게 뭐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라고 한들 별로 소비자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버리더라도 판매 택에다가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적어 놓으면 소비자들이 읽는다고요. 왜냐면 우리는 안 읽어도 아까 그 프라이탁을 사는 20대 애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대들은 MZ 세대들은 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로나 원사를 휴비스에서 칩을 들여다가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한 15년 전부터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두려운 건 뭐냐면 이게 두폰의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중국이 샀어요.
코베이션 바이오라고 하는 코베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산 회사가 완화라는 회사인데 그 완화가 아까 나이키 이 신발용 원하는 공급하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이 아주 정말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요 프로판디올 카본 3개짜리고 요 3개짜리는 아까 이 소로나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로나만 만들고 요 4개짜리 이게 3개나 4개나 사실은 물성은 실질적으로는 폴리에스테르, PTT, PBG 3종류인데 얘는 지금 잠재원 축사 그래가지고선 미케니컬 스트레치 그러면서 많이 썼던 게 이거예요. 원료는 아까 바이오 프로판디올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있다, 자체 미케니컬 스트레치가 있다라고 해서만 팔았지 어느 한 구석에도 반은 옥수수 원료를 쓴 거다라고 표시가 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신축성은 떨어지지만 내열성이 좋은 PBT 같은 경우도 이 카빌 원료를 씁니다. 이것도 제품이 나와 있어요. 카빌하고 헬름이라고 하는 이 큐라라고 하는 부탄디올을 만들어서 PBT 이 원료가 폴리우레탄에도 쓰이고 그리고 폴리에스테르에도 쓰여요. 그래서 이 원료를 쓴 것들이 이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이 자료에서 찾은 거에 검색을 하면 반은 다 중국 업체들 홈페이지에서 다 나와요. 자기들 이거 썼다. 원단 업체들이 하면서 설명을 다 영업 사람들이 다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정도 하면 설명을 하고 그거를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같이 LCA 리포트도 만들어서 계속 제안을 하고 하니 글로벌한 큰 기업들이 대량으로 사야 되는 데들이 가격이 나서 이미 거기에는 제품과 솔루션을 가지고선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14BD의 이 사업을 드디어 효성에서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2026년까지 바이오 BOD로만 만드는 걸 베트남에다가 공장 설립한다고 지금 확정 지어서 사인하고 부장 지금 따뜻하고 지금 건물 짓고 있더라고요. 베트남에다가 짓는다고 해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근데 여기는 이제 원료를 사탕수수를 쓰고 다양한 공분류를 쓴다고 하는데 원료 수급이 유리하니까 그쪽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섬유 관련 아까 로머티리얼이 이제 한국서는 나올 일이 전무하다라는 거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PU 하면은 우리가 코팅제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라이크나 스판덱스도 똑같이 PU예요. 아까 그래서 스판덱스도 지금 효성에서 아까 이 바이오 원료 들어간 거 지금 제품을 인제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라이크나에도 지금 바이오, 이 아까 큐라라고 하는 요 전페이지에 있던 큐라라고 해서 공동 개발을 한 제품을 지금 라이크나 큐라라고 해서 50% 정확하게는 한 38% 40%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옥수수에서 나온 원료를 이렇게 스판덱스로 실을 만들어서 원단으로 레깅스 원단으로 쓰이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룰루레몬이나 아니면 우리 안다르나 이런 데 안 찾아봐요. 이런 거 있다는 거를. 브랜드 디자인에다 아무리 설명해본들 야 그런 게 있어라고 먼저 그분들이 그거 생각할 여를까지 없어요. 이거 왜 이걸 자기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공급자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공급자. 원단을 납품하는 사람. 의무예요, 의무. 그거마저도 안 하면 결국은 이런 정보나 이런 어떤 실제로 환경 친화적인
선한 영향력을 가진 제품인데도 모르고 소비자가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산 발효를 시키면 유산균을 넣는데 인디오라고 하는 이 PLA는 되게 유명해요. 그냥 우리 썩는 플라스틱에 갖고 썩는 포크, 뭐 썩는 그릇, 썩는 이 식기들 뭐 이런 것들 다 PLA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알려져서 환경 마크도 많이 받고 뭐 그래서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비닐봉투는 이걸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얘가 문제가 뭐냐면 투명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투명하게 안 하더라도 포장지나 이런 것들을 PLA로 쓰는 정말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들한테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거를 하면서 아까 이걸 신하드나 아니면 파타고니아한테 제가 제안을 하려는데 포장지들 PLA로 바꿔라 라고 저희가 만들진 않지만 그 다음에 원료가 화석연료가 아닌 이제 나무에서 오는 것들 레이온주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제가 따온 겁니다. 정말 그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봄직한 이런 브랜드들 그리고 이런 재생섬유들의 종류와 브랜드명 이런 것들을 정말 정리 되게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스타디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많이 하려고 우리 같은 미들스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종 고객들한테 제안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재생섬유들이 원료 만드는 과정에서는 특히 지금 일반 비스코스 레이온 같은 경우는 황산을 쓰면서 유독물질이 나오고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비스코스 레이온은 서방 국가나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도 원진되는 문제가 많아 생산을 중단했듯이 중국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비스코스 레이온은 중국 정부 내에서도 신규 공장은 소가 안 내주는 문제예요. 더 이상 기존 공장까지만 돌리라고 하고 다 친환경 랜딩사에 지금 고강력 레이온 텐센이나 모달 라이오셀 시리즈로만 지금 개발을 하라고 해요. 중국에서 지금 정말 국력을 들여가지고 산업계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반부 대나무선. 왜냐하면 대나무나 얘네들이 원료로 쓰는 이카리투스 뭐 이런 거요. 나무들이 3년만 되면 배는 계속 자라요. 3년이면 다 성숙이 돼요. 그러니까 재배하듯이 끊임없이 원재료는 계속 서스테이너블 한 거예요. 대나무도 그렇고 유클리투스도 그렇고 이런 나무들이 그리고 또 이 나무를 채취할 때 FSC라고 해가지고 너더밤나무 같은 경우도 절대로 제한된 숲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수량만 생산하고 벌목을 하고 다시 재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 국적 기준을 두고서 인증을 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료 수급도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 이거 다 써서 지금 없애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FSC 인증을 아까 이런 소재를 쓰는 업체들, 원단 업체들까지 얘도 GRS처럼 마찬가지로 루프 서티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다 받아야 돼요. FSC도 아까 이거 모달이나 텐세를 팔려고 하면 반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원단 업체도 FSC 인증 받은 거를 마크를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브랜드들은. 근데 이 마크를 받는데 그리고 지금 이 레이온 재생섬유의 마켓쉐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도 정말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랜딩사나 마켓쉐어가 이렇게 낮은 줄은 몰랐어요.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원사를 사용을 하지 않고는 이 부분도 정말 지금 이제 앞으로
섬유 소비량이나 생산량은 계속 아까 지금 제가 아까 데이터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섬유 제조 산업이 줄어들었으니까 세계 섬유 소비 시장이 줄어들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텍스타일 익스체인지가 보고하는 건 인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개발 국가가 섬유 소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섬유 소비량은 생산량과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는 우상향 코스예요. 그러니까 섬유가 절대로 규모가 줄거나 사용하는 산업 하락하는 산업은 절대 안 돼. 세계적으로 봐서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우상향 굉장히 슬로우한 성장 산업인데 결국은 주도권이 전부 다 중국으로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데이터에서 지금 보입니다. 다음은 유해물질 얘기를 제가 빨리빨리 해서요. 지금 어차피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 시간을 늘리려고 해서 45분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다음은 그 유해물질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유해물질이죠. 사용하고 나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최초 원료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그러고 나서 제품에 남게 되는 유해물질 이런 거에 1년에 관련된 있고 그리고 그게 제품이 얼마나 토양에 오염을 시키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섬유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리에스테르도 다 대부분을 다 매각을 하고 쓰레기산 세워 남미하고 아프리카에 이 옷으로 만든 상 같은 거 지금 정말 공포스러운 사실 많이 공유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썩는 포리에스테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지금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휴비스가 선도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썩는 포리에스테르를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요. 하나는 분자를 배질해가지고 만든 방법, 하나는 그냥 일반 포리에스테르에다가 썩는 전분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방법. 근데 얘는 물썩이나 먹었던 나쁜 제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포리에스테르를 사용하고 적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부분적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이제 호주에 있는 시셀리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생산량이 얼마 안 돼요. 근데 휴비스에서 FN이라고 만든 이 썩는 포리에스테르는 저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지금 판매량은 많지 않지만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근데 공신력 있는 레포트가 아직 이거를 지금 인증하는 인증 검증 기관이 없어가지고 공신력 리포트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걸 한번 스캔해가지고 그것을 보세요. 굉장히 디테일한 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까 화석연료를 덜 쓰고 리사이클한 거든 아니면 바이오폴리를 써서 반은 쓰고 거기에 같이 중화기술에서 썩는 이 개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옷으로 만들어주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썩어서 바이오 이 폴리머의 원료가 이 자양분으로 원료가 되고 그러면 정말 이게 환경 순환적인 사이클이 그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제가 보기엔 일반 포리에스테르 지금 쓰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런 바이오매스 원료나 아니면 리사이클을 화학적인 연료로 해서 그 공급에 아까 로머트리얼 쪽에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실험 가능한 제품으로 탄생하지 않겠냐라고 이거를 우리도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고 난야도 마찬가지예요. 첨가제를 넣어서 썩는 거를 만들듯이 거기에 베이스 되는 것들을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넣어서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휴비스건 난야건 마찬가지로 원단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하고 원단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미들스트레에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원단으로 구현을 하고
그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휴비스가 백날 설명해보고 싶지만 휴비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알리고 마케팅을 하는데 결국은 휴비스가 만들어준 원료를 가지고 우리 개미 군단이 돼서 우리가 그거를 고객 브랜드들한테 자기가 막 그 점유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야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 패션 필드로 스며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좀 우리만이라도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거든요. 오가닉 커튼도 마찬가지로 저기 면 재배 과정에서 살충제 그 비료 뭐 이런 걸 안 써가지고 그 이 토양 오염 안 시키고 물 사용 줄이고 해서 환경에 도움이 되자라고 했던 건데 한때 한국은 오가닉이 유행을 했던 게 이게 무슨 우리 오가닉 푸드처럼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건 줄 알고서 애기 좋으라고 애교만 있었는데 사실은 원료만 그렇지 그 이후에 염색하고 그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정말 그 파밍 차원에서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수요자들이 그 우리가 미들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가닉 코튼을 인증을 받고 먼저 일단 내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얘 참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증을 먼저 받으니 자꾸 왜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인증을 안 받으면 이게 오가닉 코튼을 써서 만든 거라는 걸 내 이름을 걸고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려고 하면 인증을 먼저 받아야 되는 참 이제 더러운 시스템이 지금 된 거야 지금요 사실은.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오가닉을 원하면 오가닉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수 있다 고객한테 내가 면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내년 우리나라보다 오래 시행을 하고 그 불속의 화학물 불속의 발수제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 공장은 이제 거의 다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공장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시제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수도. 근데 지금 독일이 2025년부터 법제화를 했거든요, 유럽은. 그래서 이게 나오면 랜덤으로 옷 검사를 해가지고서 이 불속의 화학물이 나오면 이제 법적인 문제를 고발을 하겠다라는 단계에 돼 있어요. 브랜드들은 알 필요 없어요. 고객도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이거 불속의 발수제를 뭐 친환경 발수제를 썼느니 아니면 불속의 발수제를 안 썼느냐 하는 건 이건 이제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 고객들이 그러니까 브랜드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게 왜 쓰면 안 돼요 불속의 발수제를 왜 쓰면 안 되는지 왜 환경에 문제가 되는지는 공급하는 사람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분이라도 30초라도 왜 이거를 쓰면 안 되는데 그냥 C0, C6, C8 하다가 왜 C가 그 카본을 얘기해서 혹자는 우리 카본 풋프린트 얘기하니까 우리 지금 이 대기상으로 올라가는 탄소 그거가 그 C라고 자꾸 우기고 뭐 모르는 사람이 그 C하고 같은 C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찾아보시고 왜 PFAS, PFOS를 못 쓰게 하는지는 네이버 블로그에도 무지하게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한 번씩 찾아보시고 원단을 파는 사람이면 알고 있다가 혹시나 고객들이 물어보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레탄 같은 경우도 그 나이키 신발 공급하는 회사가 대기업이 돼서 아까 같이 그 듀폰의 소로나 같은 걸 그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용 관련해서는 이 폴리우레탄을 가공한 제품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 그걸 만드는 과정에 그동안에 유기용제를 썼어요. DMF라고 하는 용제를 썼는데 2017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거 발암질이다라고 확정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제품을 팔려고 하면 이 제품에는 이 기준으로 의해서 발암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고 니네들 써라. 제품에 이걸 붙여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걸 안 붙이려고. 그런데 나이키, 아디다스는 이 선택을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쓴 거를 쓰려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저가 신발을 못 만들어요. 30불에서 50불짜리 신발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전 방식을 그대로 쓰고 다른
그 애플이나 전자제품 만드는 데들은 이제 이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용제가 안 들어가는 걸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유해한 물질과 관련돼 있는 이런 마크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필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물 사용이 많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그 아까 왜 CDP라고 하는 이 CD 구글이나 CDP 순위 뭐 이렇게 한글로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대자동차, 뭐 삼성, 신한은행부터 모든 대기업들이 들은 대기업들이 CDP에 여기에 이 시상을 받으려고, 그리고 플래티넘 글로벌에 들어가려고 무지하게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그 정부 단체도 아니고 자율협약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이 리그이기 때문에 CDP에서 플래티넘 글로벌에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면은 이제는 거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조사가 나오는 게 자기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서 넣으면 지금은 이제 AI가 이게 리얼 데이터인지 아니면 정말 페이크 데이터인지 다 골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실제로 리얼 데이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지금 우리 석유 산업이 종사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매우 위험도가 높다라고 지금 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석유 산업. 그래서 그 염색을 물 사용을 안 한 염색을 어떻게 할 거다. 이 부분은 사실 솔루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원착사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독다르게 안도 칼라 제약이나 미니멈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착사를 쓰는데도 한번 있고 다이프람과 초인계 이산화탄소 내에서 염색을 하는 건데 이것도 영구적으로 실험실적으로 성공했지만 양산으로는 요원한 적이 상황입니다. 나이키에서도 이거를 지금부터 한 8년 전이니까 전략적으로 하겠다고 자기들 막 무지하게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실제 제품은 그냥 선전용으로 몇 개 만들지 대량 생산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저희도 ACL 리포트도 만들긴 했는데 그럼 우리 그냥 소위 얘기해서 지금 DTP 페이퍼 프린트라고 하는 전사 프린트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그냥 폴리에스테르 100단에다가 열로 눌러가지고 종이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 서블리메이션 프린트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환경 친화적인 염색법인데 그 얘기를 어느 누구도 하는 이 승화전사로 만든 제품에 여기에 물 사용이 제가 아까 그 리포트를 보니까 기존 침해한 거에 비해서 물 사용량이 80%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80%를 물을 안 쓴 거야. 오염을 덜 시키고. 그런데 결국은 침염할 때 하고 뭐 색감이나 아니면 컬러 에펙트나 이런 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단을 다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이 승화전사 페이퍼 프린트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채용해서 적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물 사용량이 엄청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을 해서 환경 친화 제품으로 가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DTP도 지금 이제 이드마 뭐 이런 데서는 지금 이 MS라는 데서는 진짜 분당 200m의 초고속 이 버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승화전사 이 서블리메이션 방식에 의해서 실도 염색하는 기계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솔루션에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한 번도 이거를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라고 근데 그게 참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거 물 사용이 80% 줄었고요. 환경 친화적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MD들은 그 다음부터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자기네 브랜드 컨셉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거 있어. 보고서를 안 주면 걔네들이 무슨 근거로 그걸 대신해서 그 LCA 보고서를 자기들이 만들겠어요? 절대로 안 만들어요. 아까 그 LCA 보고서가 중국 애들이 2017년도에 먼저 만들어서 나이키에 제공을 했다는 거 보고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이키에 제공한 거를 2017년도에 제공한 거를 제가 언제 입수했냐면 우리 2023년도에 입수했어요. 지나고 나서 받았어요. 그 사이에 그 전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었더라고요. 중국산으로 다 돌아섰었던 이유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항균방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실은 솔루션이긴 한데 한국은 지금 가습기 사건 때문에 이 항균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좀 있어요. 근데 항균방치를 좀 빨래를 덜 해서 세탁을 좀 덜하게 해서 그 덜 하면 아무래도 세탁물로 폐수 때문에 발생하는 세탁 폐수가 덜 나오니까 물사용이 줄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선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지금 친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 비즈니스 미션하고는 사실은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많이 싸게 많이 팔아가지고 매출을 극대화하고 이익률을 올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트렌드는 많이 만들지 말고 많이 소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게 지금 요구사항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이제 나는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거기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미래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뭐 지금 정부에다 내고 아니면 어떤 허공에다 낸다고 외쳐본들 절대로 바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이게 그 메가 트렌드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라도 최대한 잘 최적화시켜가지고 그거를 정말 효과적으로 고객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 제품이 소비자가 이해하게끔 우리 고객들이 브랜드 고객들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브랜드들별로 다 자기네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많이 다 대신해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정보는 우리가 제공을 해요. 근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중국이 벌써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고 있었고, 물론 중국의 모든 업체가 다 그렇진 않고 아까 같이 선도 업체예요. 아까 그 듀폰의 소로나를 인수한 와나라는 회사도 역사 불과 20년밖에 안 됐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인수했지만 지금 미국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자기네 자회 직접 회사를 못 넣으니까 코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냥 별도의 그 거쳐가는 회사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완화라는 이유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